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오늘은 진짜 또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분을 또 모셨습니다. 네, 경제는 오건영. 그렇습니다. 경제는 오건영. 특히 거시경제는 뭐 엊그제 서점에 갔더니 최근에 오건영 우리 센터장님이 예. 쓰신 책이 그 베스트셀러에 올라 있는데 그냥 경제 베스트셀러가 아니라 종합에서도 베스트셀러에 들어가 있어요. 한강 작가가 막 같이 경쟁하는 그 어. 종합. 어떻게 한강이랑 경쟁을 해? 근데 거기에 막 대단하다. 들어간다니까 막 이렇게. 그러니까 네. 경제책의 자존심을 살리고 있다. 네, 2%가 낸 책이랑은 비교가 안 되는. 저도 훌륭한 책을 냈습니다만 오건영 센터장님 낼 때 그렇습니다. 시즌을 잘못해가지고. 2% 책은 이제 망했다. 자, 근데 제 책의 내용이 여기 다 들어있어 보니까. 근데 이거 봤잖아. 그러니까 이 책을 사시면 다 해결되는 2% 책을 안 사도 된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일인가 싶긴 한데.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의 오건영 단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와주셔가지고. 오늘은 엔화. 아, 예. 한동안 신경 못 쓰고 있던 차에 보니까 엔화가 슬금슬금 올랐던데? 올해 뭐 얼마 한 두 달이나 됐어요. 올해가 두 달 사이에 한 5%쯤 올랐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엔화. 그러니까 엔화만 들고 있었으면 1년 정기예금 한 것보다 더 먹었다는 뜻이에요. 예전에 엔화 같은 느낌이 일본 아니고. 주식에 투자했으면 주가가 하나나 안 올랐어도 뭐 두 달 사이에 한 5, 6% 먹은 셈이니까. 일본은 뭐가 경제가 진짜 확실히 뭐 달라지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아, 예. 그래서 오늘은 엔화 일본 경제에 대해서 좀 제대로 배워볼까 일본에 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네. 오늘은 일본 편. 환율에 대전한 일본 편. 예. 네. 일본 요즘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한 얘기가 좀 이상한 건 아니죠? 요즘 그런 분위기죠. 예, 예. 어쨌든 좀 일본 쪽에서 이제 변화가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예. 최근에 이제 저도 전화를 좀 많이 받아요. 이 질문 받는 것 중에 이제 엔화를 어떻게 봐야 되냐, 엔 사야 되냐, 이제 이런 질문들이 좀 많이 좀 지금쯤 나오고 계속 있습니다. 올라가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독특한 것 같아요. 이렇게 쩔어 있으면은 별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예. 올라오면 이제 하고 싶어지거든요. 그렇죠. 요즘 둔촌주공이 그렇습니다. 아, 그런가요? 12억 13억일 때는 아무도 안 사다가 분천주가 얘기하지 마. 25억 돌파하니까 다들 사겠다고 지금 달려들니까 어디든 그렇습니다. 아, 모든 예, 자산은.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하나의 포모일지는 모르겠는데요. 한번 저도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좀 보시죠. 이게 이제 차트 한번 잠깐 보시면은요. 예. 이게 원엔 환율이거든요. 엔화 대비 이제 그 100엔당 엔화가 어떻게 되는지 움직이는 걸 보여드리는 건데 이게 이제 잠깐 보시면 엔화를 많이 사고 싶어 했었던 때가요. 요 때입니다. 이게 작년도 8월 5일입니다. 예. 작년 8월 5일 요게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되던 그날이에요. 아. 그래서 이때 엔화가요. 난리 났었던 네, 날. 900원 정도 하던 게 갑자기 탁 쪄가지고 하루 만에 예. 965원을 가요. 그랬더니 이거 다들 이때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네, 난리가 났었죠. 이때는 참 965원인데 이제 엔화 사고 싶었는데 문제는 그날부터 해서 쭉 빠지더라고요, 엔화가. 그래서 예. 한참을 고전하다가 6개월이 지나서 드디어 이제 그 점을 갖다가 다시 넘어서 이렇게 온 겁니다. 아하. 970원 정도 왔는데 예. 이제 뒤에서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이때는 너무 사고 싶었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이렇게 오잖아요. 똑같은 레벨로 왔는데 예. 사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러다 이제 이렇게 오니까 네. 사야 되나? 요즘 분위기가 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저도 이제 환율을 오랫동안 보면서 느끼는 게 진짜 외환시장에서는 이 심리라는 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러면 이제 엔화가 더 오르나 이제 이런 기대감을 좀 많이 만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 제가 이제 엔화가 어떻게 이제 움직이고 있는지 그거를 슬라이드로 보여드리는 것보다는 칠판을 쓰면서 예. 제가 한번 쭉 엔화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네. 예. 이게 이제 그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 게 지금 엔화가 이제 이렇게 올라온 이유죠. 그러니까 엔화가 이렇게 왜 올랐냐? 예. 이거 지난번에도 이제 이런 비슷한 말씀은 사실은 여러 번 드렸었는데요. 지금 일본 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인플레이션이 되게 문제가 많이 됩니다. 일본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요. 네. 지금 식품 가격까지 포함을 하면 4%예요. 4%요? 예. 와. 식품 가격을 제외한 근원 물가가 3.2 정도 나오거든요. 와. 근데 식품 가격이 4%죠. 우리나라 1월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2.2%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올랐네. 이거 사실 놀라운 얘기거든요.
사실 저 이게 뒤집어진 이렇게 거의 더블 스코어로 뒤집어진 건 처음 몇십 년 봤습니다. 동안 물가가 그대로라는 네. 일본인데. 참고로 2014년도에 잠깐 일본 물가가 일시적으로 뛴 적이 있어요. 이게 소비세 인상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때 뛴 거 말고는요. 이렇게 물가가 우리나라 물가를 넘어서 가지고 오랫동안 이렇게 누르고 있었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디플레이션에서 30년을 살았던 나라이기 때문에 30년 동안 열대 기후에서 살았잖아요. 예. 근데 갑자기 그 되게 추운 나라에 살았잖아요. 근데 예. 갑자기 더운 나라로 오니까 이게 다 우리나라보다 적응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서민 경제가 되게 팍팍해지는 겁니다. 아. 그럼 이제 이 인플레이션이 왜 나타나는데 했더니 원인이 이제 N이 약해서 N 약세가 이제 그 원인으로 주목이 되는 거죠. 예. 그럼 N 약세를 갖다가 무너뜨려야 된다. 그럼 엔화가 왜 약하냐? 해서 물어보니까 일본이 여태까지 금리를 올리질 않았대요. 그래서 금리가 너무 이례적으로 낮기 때문에 예. 다른 나라 금리는 높은데 일본 금리는 낮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엔화는 약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물가를 못 잡고 그래서 지금 이거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본 물가가요. 중앙은행의 목표라는 게 2%잖아요. 예. 이걸 넘어선 게요. 언제였냐면은 22년도 6월이었어요. 이때 넘어선 다음에 지금이 25년도 3월이지 않습니까? 예. 그럼 거의 3년 동안 물가가 안 잡히고 있는 거죠. 이거 내깔려 놔두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계속 내깔려 놔두면 디플레이션도 이렇게 고착화되잖아요. 예. 얘도 고착화될 수가 있어요. 그럼 일본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고착화되면은 일본 서민 경제가 되게 어렵겠죠. 이 잠깐 말씀드리면 이 일본이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쌀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어요. 쌀 가격이 지금 6개월 만에 더블이 됐거든요. 더블이요? 예. 오. 이게 주식이지 않습니까? 예? 일본 사람들한테는 쌀 가격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난리 이게 났겠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플레이션은 서민한테 가장 큰 영향을 주는데 서민도 물가가 오른 거 안 사면 되지만 쌀은 안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예. 쌀값 왜 이렇게 올라요? 쌀을 수입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일본 내에서 일본 중앙은행도 이게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이거 뭐 저기 지진의 영향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진이 난 건 아니지만 요즘 막 그 일본 내에서 뭐 지진 날 것 같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사재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사재기 얘기도 있어요. 네네. 누군가. 진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뭐다 답이다라는 것까지는 모르겠지만요. 모든 정부. 예.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엔화 약세 때문에 물가가 전체적으로 높아진다는 심리가 생기죠. 그러면은 특정 그러니까 쌀이라든지 이런 식품 같은데 오르는 자산으로 투기가 쏠릴 때가 되게 많아요. 예. 그래서 이것도 지금 막 사재기도 있고 그런 데거든요. 참고로 우리나라가 2011년도에 물가가 많이 뛸 때 배추 파동이 있었습니다. 아. 배추 가격이 엄청 뛰어가지고요. 그때 이제 금치라고 했었죠. 예. 뭐 신문 기사에 나왔던 게 감히 김치를 더 달라고 해?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 예. 되게 이제 무서운 얘기였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요. 그래서 일본이 지금 물가를 잡기 위해 가지고요. 이 물가를 잡아야 되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안 하던 금리 인상에 나설 거예요라고 얘기하는 게 N 강세의 요인입니다. 예. 다른 나라는 다 금리를 내리는데 드디어 일본이 혼자 금리 인상에 나섭니다. 맞아요. 그랬더니 이제 일본 엔화가 강세로 간다. 요게 일단 첫 번째라고 보시면 네. 돼요. 지금 배경이죠. 네, 그렇죠. 그거는. 이제 요거는 이제 뭐 근데 너무 많이 얘기를 해서 이제 이건 다 외웠다. 이제 더 얘기하지 마라.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제 두 번째 요인이 뭐냐면 이게 이제 트럼프의 관세예요. 이제 요게 좀 이제 불과 2, 3주 만에 나타난 건데 이게 트럼프의 관세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트럼프가요. 얘기하고 있는 게 지금 저도 되게 혼란스러운데 이게 이제 보편 관세를 때린다고 하잖아요. 예. 캐나다하고 멕시코한테 이 보편 관세가 25% 정도 한답니다. 캐나다하고 멕시코한테 이거 때린다고 해가지고 지금 막 밀고 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기에 이제 뭐가 있냐면 알루미늄하고 그다음에 이제 철강에 대해서는 이 산업에 대해서는 25%를 더 때린다고 합니다. 예. 참고로 캐나다가 미국에 철강 수출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캐나다산 철강이 미국으로 들어갈 때는요. 예. 보편 관세 25에다가 또 25. 이 철강 관세 25로 맞아요, 같이. 예. 50이네. 그럼 50%지 않습니까? 예. 이게 합쳐지는 거였어? 라는 생각이 1번. 예. 근데 여기에 또 뭐가 있냐면 상호 관세라는 단어가 등장하잖아요. 네. 이거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상호 관세라는 게 뭐냐면 이제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상호 관세는 이건 어디까지나 공정에 대한 것이다라고 그 러트닉 상무장관이 얘기해요. 이거 우리는 공정에 대한 것이다. 예. 그럼 상호 관세의 정의는 이렇게 한대요. 뭐냐면 상대편이 미국은 2% 관세를 때리지만 상대편은 10% 관세를 때리잖아요.
그러면 나도 너만큼 10% 때릴게. 이렇게 얘기하는 예, 거죠. 예. 그래서 여기는 어디까지나 이해는 딱 이걸로 그냥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 공정에 대한 것이 이해가 되는데 여기에 이제 좀 이상한 말이 하나 들어옵니다. 무슨 말이 들어오냐면 비관세 장벽 등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관세 장벽 등을 고려한대요. 그럼 이게 뭔데? 이건 뭐냐면 숫자로는 안 나오죠. 관세는 숫자로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쪽에서는 2% 저는 10% 때리는데 저는 2% 때리고 있으니까 이건 숫자가 나오니까 저쪽도 10% 맞아 이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 비관세 장벽은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각종 규제 내지는 통화 정책 아. 내지는 환율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 잠깐 볼게요. 예를 들어서 규제를 해가지고 이 미국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미국이 다른 나라에 수출을 하는데 미국산 물건이 그쪽으로 못 넘어가게 한 거예요. 절대 어떤 것도 못 넘어가 해가지고 미국산 물건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갖다 규제를 한다. 예. 그럼 못 넘어가잖아요. 절대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건 비관세 장벽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숫자로 만들어가지고 수치화해가지고 관세로 때려버리겠다는 뜻이죠. 아하. 두 번째는요. 통화 정책입니다. 이게 중국을 겨냥한 바가 좀 큰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중국은 금리가 되게 낮아요. 예. 그래서 이 대출 금리가 되게 낮고 이 낮은 대출 금리를 누구한테 적용해 주면 국영기업한테 대출해 주거든요. 예. 그럼 국영기업들 입장에서는 수출을 하려고 하는데 낮은 금리의 대출을 받죠. 보조금이다. 그렇죠. 사실상? 이거는 사실상 이거는 보조금이야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대출 금리 정당하지 않게 부과한 만큼 관세 때릴게. 야. 그럼 이제 물어볼 수 있죠. 그러면 정당한 대출 금리가 얼마입니까? 예. 우리가 공정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판단하겠습니다. 세 번째 보여드릴게요. 예. 세 번째는 환율이죠. 환율은 뭐 그냥 느낌 오는 거죠. 예. 저기 지금 무역 적자가 나고 있는데 그쪽이 통화 절하했잖아요. 의도적으로 예. 말도 안 되는 통화 절하, 환율 조작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 일부러 지금 낮춘 예. 거지. 그래서 그쪽 지금 원래 엔화가 지금 원래 가격보다 10% 약해. 그럼 10% 관세. 그러면 상호 관세로 그쪽에서 10% 때리니까 내도 10% 때릴게 하면서 10 적용하고 예. 그다음에 규제하는 게 있으니까 그거 3 적용하고 예. 통화 정책에서 야로 쓴 거 있으니까 5% 적용하고 그다음에 환율 장난했으니까 10% 적용하고 뭐 예를 들어서 예. 그럼 이렇게 하면 28% 오케이 조금 싸게 할인해서 25% 해가지고 여기다 25를 더해요. 그러면 관세가 75에 75를 때리죠. 이야. 와. 이건 뭐 하지 말자는 거지. 멋있지 그냥.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보편 관세는 멕시코한테는 얘기해요. 이거는 퓨니티브라고 해가지고요. 예. 징벌에 대한 얘기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마약이랑 이민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으니까 이 징벌에 대한 얘기. 이거는 산업에 대한 얘기. 예. 이거는 공정에 대한 얘기라고 이야, 얘기하고 있습니다. 논리도 좋네. 75% 맞으면 정신없지 않을까요? 이 고유관세 제대로 맞는 거죠. 저거 근데 그 상호관세 얘기하는 것 중에 환율이 들어간 건 왜 네.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해주셨잖아요. 네. 트럼프의 관세를 대비해서 각국들이 환율을 좀 일부러 낮춰줄 거다. 그렇겠죠. 안 그러면 너 높이라고 할 테니까 그렇죠. 출발점을 일단 최대한 낮춰서. 그럼 이제 저기 안 대표님이 상대국인데 예. 미리 환율 절하하고 있잖아요. 미리. 그만큼 쫓아가서 관세 때리는 겁니다. 야. 계속 올라가요. 진짜 무서운 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섭지 않으세요? 근데 자, 그럼 지금 우리 일본 얘기하다 일로 왔는데 예. 일본이 그럼 이거 무슨 상관인데? 자, 일본은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상호 관세에서 어디가 무서울까요? 상호 관세에서 제일 무서운 게 아마 예. 환율이 무섭겠죠. 왜냐면 엔화가 약하니까. 그래서 트럼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어제였거든요. 중국하고 일본 각오하라고. 너희들 통화 약세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 산업을 되게 힘들게 하고 있는 거 이건 나쁜 행동이라고. 이거 상호 관세를 통해서 조절하겠다는 얘기죠. 예. 그럼 일본이 좀 무섭지 않을까요? 왜냐면 엔 약세가 워낙 심한데 바짝 졸겠죠. 그래서 일본의 가토 재무장관이라고 있어요. 예. 바로 나와가지고 우리 그런 적 없다고. 어허. 우리는 환율 장난친 적 없다고. 우리는 엔화가 약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엔 강세로 감으려고 노력한 적은 있어도 의도적으로 엔 약세 만든 적 없어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그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 지금 엔 약세 만들어가지고 장난쳤지? 상호관세 준비하겠어? 했더니 우리 아니에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순간. 요즘 그래서 어떤 국제관계에서 얘기하는 것도 실시간으로 나와요. 오. 마치 대화하는 것처럼 문자 보내고 답하는 것처럼 되게 바로바로 나와요. 그러면 자, 이 분위기에서 상호관세가 서슬퍼르게 있는데 이 분위기에서 엔화가 떨어졌다. 약세를 만들기가 쉽지가 않네. 후달리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게 쭉 한번 설명해 드렸지 않습니까? 이 판을 거 보고 뭔지 알죠? 알죠. 이 판 보셨으니까 제가 한번 그럼 그 기사 플로우부터 한번 정리해서 예, 이게 최신 예. 플로우니까 한번 볼게요. 불과 한 3, 4일 만에 나온 일주일 만에 나온 얘기들입니다. 자, 보시죠.
기사가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봅니다. 보편 관세와 상업별 관세, 그 다음에 상호 관세죠. 자 보세요. 먼저 보편 관세하고 산업별 볼게요. 다음 달 10일, 2월 13일 기사입니다. 다음 달 10일부터 일괄 부과키로 한 철강, 알루미늄 25% 관세가 시행되면 예. 캐나다와 멕시코는 해당 관세율이 50%로 오른다. 왜? 보편 관세에다가 부과되는 개념. 그래서 이제 이게 다른 게 아니었어 하면 똑같이 그냥 25 더하는 거예요. 이야. 와. 자 밑에 보시면 러트닉 장관 상무장관이에요. 하는 얘기가 상호 관세가 상호 관세입니다 지금. 캐나다와 멕시코를 상대로 3월에 발효 예정인 보편 관세 25%와는 별개. 그러니까 상호 관세도 따로 있다는 얘기죠. 뭐라고 하냐면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는 두 나라가 펜타닐과 이민자 유입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한 징벌이다. 맞아라. 그러면서 상호 관세는 공정하게 했는지를 살펴보고 부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야. 진짜 대단하다. 이 러트닉이 오늘 뭐라고 했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공명정대한 사람, 공정한 사람이다. 예. 합리적이고 공정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러트닉은 25% 관세는 캐나다와 멕시코가 국경과 이민 문제에 잘 대응했는지 보고 판단하는 것이고 예. 4월 2일에 부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호 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정이란 무엇인지 누가 우리를 공정하게 대하는지 말하는 것. 굉장히 철학적이고 예. 분위기가 좀 이상합니다. 그죠? 네. 야. 자,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럼 이제 상무장관 얘기 다 들었으니까 재무장관 얘기 들어봐야죠.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지 않아요? 듣다 보니. 논리를 꽤 갖춘 느낌. 논리와. 이게 멋있죠. 제가 이제 한번 뒤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제 재무장관이 뭐라고 하냐면은 재무장관이 상호관세가 뭔지를 설명해 줘요. 예. 상호관세는 너가 때린 만큼 나도 때릴게. 그러니까 숫자로 돼 있는 거는 너 10% 나 2%니까 오케이 나도 10 이렇게 간다는 거죠. 네. 숫자는 정확하잖아요. 근데 여기 뭐라고 하냐면 상호관세를 비관세 장벽 등에 대한 협상 카드로 쓸 수 있대요. 이건 무슨 소리지? 베센트 장관은요 뭐라고 하냐면 상호관세 부과 전 검토할 여러 요인이 있대요. 그래서 만약 그들이 이걸 갖다 교정한다면 사전에 조절한다면 관세는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게 뭔가요? 상호관세 부과에서 검토할 요소는 각국의 대미관세. 너 2% 때리면 나 10% 때리고 너 2% 때리면 이거 조절하겠다는 얘기죠. 예. 비관세 장벽, 통화정책. 아까 말씀드렸죠. 불공정한 재정적 지원. 이게 보조금이잖아요. 예. 그렇죠? 거대 정보기술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행위. 이게 저기 그 뭐죠? 그 빅데이 갑자기 말이 예. 떠오르지 않아요. 빅테크 네. 그 플랫폼에 관련된 주제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규제법 예, 그렇죠. 이런 것들. 그래서 상호관세의 성격은 유럽이나 다른 나라를 상대로 그들이 하는 일을 우리도 하는 매칭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여기 보시면요, 이 최석영 전 한미 FTA 그 협상 대표 얘기는 예.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미국이 한미 FTA 개정하고 철강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압박하면서 환율 문제를 들고 나왔었어요. 이 환율이 이 상호관세에 같이 이제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상호관세는 환율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건 이제 우린 봤지 않습니까? 예. 기존 관세에 엎어지면서 이게 환율까지 가만히 되면 얼마가 될지는 미국이 정하기 나름이에요. 예. 자, 그럼 다음 볼게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하냐면 어제입니다. 엔화든 위안화든 그들이 통화를 절하면 우리에게 불이익을 초래한다. 뭐 맞는 이를 말이지. 매우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관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이 관세가 그 유명한 상호 관세인 거죠. 우리는 관세로 대응할 것. 일본, 중국 양국의 통화 정책이 미국의 고유 관세 부과에 이유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겁니다. 자, 밑으로 볼게요. 그랬더니 바로 가토 재무상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일본은 통화 약세 정책을 쓰지 않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관방장관도 그런 거 안 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플로우를 이제 기사를 통해서 하나씩 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 조금만 더 가볼게요. 여기 보시면 일본의 말이 이 얼핏 맞는 게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엔화가 약세거든요. 예. 이 엔화가 약세로 갈 때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감으려고 너무 약세가 심하니까 아,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감으려고 예. 올라가는 걸 찍어 눌렀어요. 그러니까 약세가 너무 뚜렷하게 나타날 때마다 개입을 해가지고 강세로 전환하려고 한 거지. 오히려. 예. 엔화 약세를 유도한 적은 최근에는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최근에는 없어요라고 말씀드렸죠. 예. 옛날에는 있었다. 옛날도 그렇게 오랜 옛날이 아니고 잠깐 보시면 이게 달러 N이거든요. 예. 여기로 이렇게 쭉 올라간다는 얘기는요. 저기 엔화 약세. 엔화 약세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이 앞에는 그러니까 최근 2년간은 없어요. 이 얘기인데 이 앞에는요. 엔화 약세가 달러당 100엔부터 시작해가지고 달러당 160엔까지 약세로 온 거예요. 그럼 이 앞에 있는 이 5년 전의 한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과연 공정한가? 아, 멋진 말씀이십니다. 그럼 한번 그 공정에 대한 얘기를
우리 조금만 공정을 더 주제로 얘기 한번 해볼까? 예. 일본아? 아, 예, 그렇죠. 근데 이제 갑자기 여기서도 이 정도에서 끝나야 되는데 잠시만요. 지금 예. 우리 2020년부터 보고 있죠. 예. 차트. 자, 우리 공정한가? 더 옛날로? 더 옛날. 더 자, 옛날까지 2010년입니다. 2010년 보면 요 N이요. 얼마였냐면 73엔이었어요. 이야. 73엔부터 쫙 해서 160엔까지 왔거든요. 이야. 다시 여쭤보죠. 우리는 공정한가? 이제 도대체 이긴 거죠. 밑장 빼기를 몇 번 한 거냐 너희들은? 아, 여기서 이제 아베가 등장한 거거든요. 와. 이게 엔화의 역사적 히스토리칼 강세입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아베가 등장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네. 그럼 이제 우리는 요거 오한 갖고 얘기하는 거죠. 바꿔야 우리는 개입한 적 없어요. N 약세 만든 적 없어요. 최근에는요. 근데 그 이전에는 그렇죠. 그래서 나는 너희가 15년 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이렇게 들어오면 좀 떨릴 것 같지 않으세요? 근데 저거 일본이 의도해서 저렇게 된 거예요? 이냐, 그런 거라면 아니냐. 불공정인데 그냥 우리도 금리 낮추고 우리도 그냥 어쩌다 먹- 보니 그렇게 됐어. 먹고 살려다 보니까 그랬어요. 우리 안 굴러가요. 마이너스 금리 아니면. 그래 초등학교 5학년이 키 큰 게 초등학교 어. 5학년이 의도한 거냐? 그냥 마이너스 그렇게 금리인데 됐지? 그러면 엔화가 올라가는 게 이상하지. 정확한 거 아닙니까? 근데 뭐 그러니까 이제 네. 전 세계 국가들 중에서 엔화가 그럼 엔화가 어느 정도 약했는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예. 보시죠. 아 그렇게 핑계 대기에는 엔화가 자. 너무 튀었다. 201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예. 환율을 100이라고 놓을게요. 예. 위로 우상향으로 뜨면은 환율이 약한 거예요. 그 예. 나라 통화가. 예. 자 볼게요. 저 노란색 누구야? 노란색이 N이에요. 저건 봐라 저거. 우리는 공정한가? 우리는 공정한가? 아, 이 상대적으로. 질문이잖아요. 그리고 밑에가 호주 달러, 유로 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파운드거든요, 영국. 아 지금 요 빨간색 선이 원화예요. 그러니까 원화는 우리가 공정하네. 의외로 원화는 근데 환율이 괜찮네요. 그렇게 우리나라 여기서 많은 분들이 그 얘기 하시잖아요. 예. 우리나라 통화만 원화만 너무 약하다고 15년의 주기를 놓고 보잖아요. 그렇게 안 약해요. 예. 그래서 달러 대비 한 20% 절하됐거든요. 20%나 절하됐으니까 큰일 난 거지. 근데 엔화는 더블. 아이고. 그러면 우리가 이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는 달러 대비 20% 절하됐는데 엔화가 거의 7, 80% 절하됐으면 예. 원화 대비 엔화는 어떻게 됐을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때요. 이때 2011년도 12년도에 노란색 바닥에 있을 때요. 네. 엔화가 너무너무 강할 때 100엔에 1,500원 했어요.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엔화가. 예. 오늘 970원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거를 뭘로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엔화가 약한 건 맞죠. 그랬더니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이거 잠깐만 보세요. 자, 이거 니케이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요거 되게 중요한 기사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 은행을 압박할 수 있대요. 이게 뭔 소리야? 그랬더니 니케이 통신이 얘기합니다. 미국이 상호 관세를 검토하면 BOJ를 압박할 수 있다. 아하.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 관세의 세부 사항을 논의 중이랍니다. 예. 워싱턴은 환율 조작이 미국으로부터의 제재를 받을 수 있는 비관세 장벽임을 시사.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아까 그 비관세에 예. 환율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예. 그럼 이제 엔화가 우리는 너 15년 전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프로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5년 전까지만 물어봐도 너무 땡큐죠.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맞으면 되는데 갑자기 이 프로님이 15년 전 거부터 볼까 이러면 이건 답 없는 거죠. 잠깐 볼게요. 일본이 사실상 관세 부과와 같은 효과를 내고 있다. 엔화 약세를 근거로. 예. 만약 트럼프 행정부가 엔화 약세를 비관세 장벽으로 인식한다면 미국에서 맞불 상호 관세를 놓을 수 있답니다. 그럼 어허. 일본이 미국의 상호 관세에 대한 대상이 되고 백악관이 엔화 약세를 BOJ 통화 정책하고 연결해 생각할 경우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는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죠. 그럼 여기서 질문을 이렇게 드릴 수 있죠. 최소한 여기서 일본이 엔화 약세를 만들기가 쉬울까요? 어허. 쉽지. 여기서 과감하게 엔화 약세 들어가기가 지금 분위기는. 예. 근데 그건 알겠어요. 그럼에도 네네. 불구하고 지금 관세를 맞으면 어떻게든 일본도 대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환율을 사실 관세하면 그래 낮아지면 좋은데 지금 못하니 최소한 어떻게 될지 모르니 올리지는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지금 막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제 나중에 네. 어쩌려고 그러나. 저러다가 관세까지 맞으면 어쩌려고 하나. 그러니까 이제 엔화 강세 국면에서도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엔화가 강세로 돌았잖아요. 근데 예. 방금 보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보시면 예. 엔화가 최근에 강세로 왔다고 해도 요거예요. 요거예요, 요거. 조금 이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엔화 옛날에 제가 말씀드린 게 1,500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예. 강세니까 970원 이러면 에이 이런 느낌은 좀 들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원화가 1,400원까지 이렇게 약해졌는데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1,450원 환율에 와 있잖아요. 예. 근데 엔화가 우리보다 약했던 거죠. 그때 15년 전이랑 비교하면 엔화가 지금 950원이니까. 예. 그러면 이제 엔화가 어느 정도 약했는지를 이제 우리가 대충 느낌으로 이제 아실 수가 있는 거죠. 예.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제가 그래서 엔화가 이렇게 강해지고 있는 이유는 첫 번째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호 관세에 쫓기니까 그럼 저 같은 아마추어가 이게 보이면 일본 당국이 느끼는 그 부담감이 되게 클 테고 만약 여기 계신 분이 2%님이 아니라 헤지펀드면 환율 FX, 환율 매크로 보는 헤지펀드면 어떤 생각 하시겠어요? 어디에 베팅하시겠어요? 아, 저거 못 내리겠네? 라고 베팅하겠네요. 오히려 올릴 수 있다고 아. 베팅할 수 있죠. 금리를 그렇죠. 금리를 올리면 엔화가 강세가 되니까요. 엔화 강세에 예. 베팅하는. 최근에 이제 지금 이프로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금리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이제 무슨 얘기 나오냐면 미국의 경기가 둔화될 것 같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예. 네. 미국 경기 둔화되면 금리가 내려오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제 요즘 아주 많은 분들이 이제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저기 미국에서 일부러 10년 국채 금리 내리고 싶어 한다고. 요즘 이제 드디어 한 이틀 전부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예. 그럼 미국은 국채 금리를 내리려고 하는데 일본은 금리를 올리려고 하면 엔화가 더 강세가 되겠죠. 그렇죠. 되죠. 그럼 이제 우리가 만약에 환에 투자하는 사람이면 어디에 예. 베팅하시겠습니까? 엔화가 강세가 더 이어지는데 그렇죠. 이제 엔화, 투자한다는 그럼 거죠. 엔화 강세 가나? 이 생각. 그래서 전부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엔강세, 와, 엔강 하면서 이제 막 예. 다들 와, 엔화 사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할 수 있겠죠. 그게 이제 지금 엔화 강세를 만들고 있는 예. 그런 요인이다라고 배경이다. 우리는 좀 볼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럼 앞으로도 그런데 트럼프가 관세 얘기하면 계속 엔화는 강세 쪽으로 갈 수밖에 없나요? 이게 두 가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1번은 예. 이 트럼프가 되게 잘 질러 놓은 다음에 순식간에 말을 바꿔요. 예. 순식간에 말을 바꾸는데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금리 막 낮춰라 이러다 마이너스 금리 가면은 달러 패권 무너집니다. 내가 언제 낮추라고 했어?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지난 1월 달에도 연준한테 기준금리 낮춰라 그렇게 난리를 부렸다가 인플레이션 부담 때문에 연준이 기준금리 동결했잖아요. 예. 그래서 인터뷰하니까 적절한 선택이었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말을 바꿀 수 있거든요. 예. 그럼 잠깐만 볼게요. 트럼프가 엔화 강세 만들어 금리 인상해. 근데 미국 금리가 확 내려오면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을 자극하면 예. 작년에 저기 미국에서 자금 빠지는 거 보면서 눈동그래졌지 않습니까? 예. 이러다 엔캐리 자극합니다. 엔캐리 청산 자극합니다. 이러면 금리 인상 천천히.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는요. 네. 미국도 어려운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양국 간의 금리 차로 엔화가 결정이 되잖아요. 그럼 양쪽 같이 봐야 돼요. 예. 그 이제 두 번째는 일본 입장에서도 엔 강세를 가야 되는데 엔 강세를 가기가 싫어요. 싫죠. 이게 이제 그 단순히 수출 때문인가요? 이게 아니라 일본이 이 사람이 누구나 다 자기가 살아왔던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일본도 흑역사가 있어요. 그 이불킥하고 싶은 흑역사들이 있겠죠. 예. 그 흑역사가 몇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흑역사가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첫 번째는 금리를 인상할 때 흑역사가 많이 왔어요. 두 번째는요. 엔화가 강할 때 흑역사가 되게 많아요. 일본은 예. 그때 그- 기분 안 좋아. 늘 나쁜 일이 있어. 그 아픈 기억이 되게 많거든요. 그 아픈 기억을 한번 제가 파헤쳐 볼게요. 잠시 보시죠. 여기 보시면 이 차트 보시죠. 이게 1989년에서 92년입니다. 예. 이 파란색 선이 일본의 기준금리예요. 일본의 기준금리인데 이때 일본 주가가요. 니케이 지수가 버블 경제 때 89년에 이 38,000을 넘었어요. 예. 엄청 올랐거든요. 그랬더니 이 버블 무너뜨리려고 일본이 금리를 갖다 확 끌어올려요. 예. 이에노라고 일본은행 총재가 있었거든요. 어. 이 법을 잡아야 된다고 왜 이때 이 부르는구나. 금리가요 2.5였던 공정금리를 6%까지 올려요. 와. 이게 불과 기간이 1년 남짓이거든요. 1년 남짓에 금리를 2.5에서 6까지 올려요. 예. 그럼 금리를 세게 올렸죠. 그랬더니 빵 하고 터지면서 38,000이었던 예. 이 니케이 225 지수가 확 무너지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때는 몰랐겠죠. 이 38,000으로 돌아오는데 35년이 걸릴 줄은. 이거 35년 작년에 넘었거든요. 예. 35년 동안 이별을 했던 겁니다. 이게 이제 디플레이 시작이었죠. 버블 붕괴와. 예. 그래서 금리 인상하는 데 대한 첫 번째 쇼크. 자, 두 번째입니다. 이게 뭐냐면 일본 경제가 계속 주저앉다가
1999년 들어가지고요. 미국의 닷컴 버블도 생기고 하니까 일본 경제가 잠깐 좋아진 적이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일본 니케이 지수가 여기 보시면 이게 얼마였냐면 13,000에서 확 오르면서 2만까지 올라가요. 오, 이거 뭔가 회복의 징후? 예. 그래서 일본 경제도 돌아서기 시작하고 물가도 조금씩 오르기 시작해요. 예. 그랬더니 우리 중앙은행은 물가의 파수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물가 올라오는데 해가지고 이제 다시 일본 금리를 경제가 올려. 잠들어 있다가 막 기지개를 키려고 하는 순간에 망치로 빵 하고 금리를 인상해요. 그랬더니 다시 하고 누워가지고 예. 못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 하야미라는 중앙은행 총재가 있었는데 이거 대표적인 실수 중에 하나예요. 2000년 7월에 금리 인상. 2000년에 예. 이거 대표적인 일본 통화정책 삽질 중에 하나입니다. 0.25% 예, 그래서- 0.25% 예. 올렸는데도 완전 그냥 워낙에 약한 거죠. 워낙에 이제 약하니까. 그냥 뭐냐면 못 일어나다가 이게 그린슈트라고 해서 약간 굉장히 그 옅은 초록 뭐라고 하죠? 초록색이 아니라 예. 뭐 연두색에 예. 이 잎이 싹이 그냥 막 하나 싹이 이제 하나 살짝 났는데. 나오는데 그거 다 싹 자른 거죠. 금리 인상 해가지고. 아이고야.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 이게 벌써 이 버블 붕괴된 게 90년인데 2000년까지 벌써 2000년까지 간신히 돌아왔는데 2000년에 또 한 번 깼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30년 가거든요. 그 이제 마지막 타이밍이 뭐냐면 여기 보이시죠? 금리 인상 한 번, 두 번. 네. 0.5까지 금리 인상을 했는데 2007년이었어요. 예. 그때 당시에 이제 일본의 고이즈미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때 일본 경제가 한번 돌아선다고 했고 네. 아시아의 거인이 다시 깨어난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화끈하게 금리를 두 번 올려줬는데 예. 그러니까 운도 안 좋아요. 이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두 번 금리 인상했는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맞으면서 일본이 또 무너진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89년도에 금리 인상, 2000년에 금리 인상, 예. 2007년에 금리 인상, 요 세 번이 일본 금리 인상의 흑역사예요. 그래서 통곡의 벽이 0.5를 넘는 순간, 0.5까지 금리를 올리는 순간 항상 죽은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사실은 작년에 예. 일본은행이 금리 인상 시작하려고 하니까 작년 7월에 일본은행이 이제 기습으로 금리 올렸거든요. 그 우에다 총재가 딱 올리니까 기자가 물어봐요. 0.5 이상으로도 금리를 올릴 수 있으니까 그 예. 0.5가 이 히스토리를 보시면 느낌이 와요. 통곡의 벽. 설마 저 위에까지? 예, 그랬더니 우에다 총재가 되게 멋있게 말을 해요. 당연하죠. 일본 경제는 그때와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멋있게 말해요. 그랬더니 일본 금리가 확 뛰면서 엔케리 청산이 다음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 다음날 우치다 그 부총재 자기가 나가기 그렇잖아요. 우치다 부총재 나와가지고 일본 금리 인상 그렇다는 천천히 할게요. 이렇게 이제 항복 선언한 거죠. 하루 버텼어요. 하루. 1일 천하였죠. 이게 엔케리 청산의 시작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일본은 금리 인상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 예. 요거 하나만 일단 먼저 기억하시죠. 최근 한 30년 동안 3번 시도해서 3번 다 당했네요. 네. 그죠? 자, 그 하나 보시면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다음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일본은 금리 인상에 대한 트라우마도 있지만 엔화 강세에 대한 트라우마도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예. 잠깐 보시죠. 이게 1985년 이후 엔 강세 추이에 엔화 추이예요. 엔화가 밑으로 내려갈수록 환율이 내려갈수록 엔화가 센 거예요. 이게 플라자 합이에요. 그 유명한. 야. 이게 플라자 합이에요. 어마어마하네. 엔화를 폭력적으로 절상해요. 그래서 예. 250엔이었던 걸 120엔으로 절상하거든요. 예. 이게 버블을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엔화는요 85년부터 95년 4월까지 계속 강했습니다. 이 슈퍼엔고였거든요. 근데 여기 약간 보시면 느낌이 뭐가 이게 뚱 떨어져 있는 느낌 나지 않아요? 예. 이게 95년도 그 1월인데요. 고베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지진이 나잖아요. 예. 일본은 이미 버블 붕괴 때문에 보험사들의 투자 자금이 해외에 나가 있어요. 대규모 지진이 나면은 해외에 있는 자산을 매각해서 일본으로 돌아오거든요. 들어와야 돼서. 해외에 있는 자산을 팔고 그렇게 받은 달러를 팔고 엔화를 사서 돌아와야 되잖아요. 예. 그럼 엔화가 슈퍼엔고로 가요. 근데 잠깐 보세요. 지진 때문에 지진 때문에 일본 경제가 망가져 있죠. 근데 그럼 내수가 망가진 상태에서 엔화가 슈퍼엔고면 예. 수출도 안 돼요. 그렇겠죠. 충격이지. 그래서 일본이 95년도 4월에 우리 도저히 못 살겠다고 G7을 찾아가가지고 특히 이제 미국 찾아간 거죠. 예. 우리 살려달라고. 그래서 엔 약세를 허용을 받아요. 그게 95년 4월에 역플라자 합의라고 합니다. 플라자 합의를 대가면서 그래서 여기 75엔까지 내려갔던 게 150엔까지 엔화가 약세로 가요. 그러니까 엔화가 계속 강세로 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예. 우리나라가 수출하고 좋았겠죠. 수출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설비 투자 늘려놨는데 갑자기 엔화가 약세로 돌잖아요. 예. 그럼 수출이 안 됐겠죠. 이게 97년이에요. 그래서 IMF 맞았구나. IMF 원인 중에 하나죠. 네. 엔화의 방향이 갑자기 감긴 게. 그리고 두 번째요. 엔화가 그 다음 강세로 보인 게 쫙 내려가가지고 이게 2011년입니다. 2011년 3월에 뭐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똑같이 팔고 그 돈이 들어왔군요. 네. 그래서 엔화가 진짜 센 국면이 슈퍼앵고가 95년 1월 그 다음에 2011년 3월 두 번 있었어요. 이 두 번을 다 슈퍼앵고로 기억을 하는데 둘 다 내수가 망가진 상태에서 엔화 강세 때문에 수출이 안 돼요. 예. 그럼 이제 일본이 답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요. 이렇게 엔화가 강세로 가잖아요. 너무 강해가지고 도저히 답이 안 나와서 미국을 찾아가요. G8을 찾아가서 그때 러시아가 붙어 있었죠. 예. 14년도에 크리미아 반도 침공하면서 G8에서 러시아가 빠져서 그렇지 그 전에는 G8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엔화 약세를 용인을 받아요. 그래서 등장한 사람이 아베입니다. 그래서 이제 엔화가 이렇게 약세로 돌아설 수가 아베노믹스. 있었죠. 예. 그러니까 아베가 엔화를 그렇게 찍어서 엔화 약세를 만들잖아요. 예. 다른 나라에서 난리 부려요. 용인을 받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엔화가 이렇게 약세를 보일 수 있었던 예. 가장 큰 이유가 되죠. 그래서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입니다. 이게 제가 고베 대지진 때가 95년이었어요. 여기 보시면 엔화가 엄청 강하죠. 빨간색, 예. 파란색 선이 엔화예요. 엔화가 이렇게 강할 때 니케이가 계속 흘렀죠. 그래서 니케이 지수가 이렇게 거의 바닥까지 주저앉아요. 38,000에서 17,000까지. 그죠? 네. 이게 95년이고 요게 2013년인데 일본 니케이 지수가요. 8,000까지 빠졌어요. 엔화는 엄청 강했고. 그래서 엔화가 강할 때 이 두 번의 기억 있죠. 엔화가 강할 때 일본 경제가 좋았던 적이 거의 없어요. 자, 그럼 다시 정리할게요. 예. 금리 인상할 때 안 좋았죠. 예. 엔화 강세일 때 안 강세 좋았죠. 안 좋았어요. 근데 지금 금리 뭐라고 하고 인상에 있죠? N 강세. 금리 인상해서 N 강세 만들래잖아요. 예. 기분이 꺼림칙할 것 같지 않으세요? 꺼림칙한데 그래도 그 일본행 총재처럼 그래도 지금 일본 경제는 달라졌다. 우리는 야 지금 물가가 막 몇 %야. 옛날의 일본이 아니야. 그걸 그렇죠. 어떻게 보느냐의 포인트네요.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어. 이 물가가 문제인 것 같아. 마음 다 잡고 가야지. 어. 그 시장은 그래요. 절대 마음 다 잡지 못해. 다 이러고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과거의 트라우마가 뭔지 아니까. 저는 안 대표님의 트라우마가 뭔지 이 프로님의 트라우마가 뭔지 알고 있어요. 절대 거기 못 가 이러는 거죠. 근데 이제 얘기하시는 거죠. 아니야. 나는 과거의 내가 아니야. 갈 거야. 기분이 달라졌어. 라고 오늘 아침에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N 약세는 안 돼요. 이제 N 강세로 가야 되는데 N 강세는 싫은 거예요. 트라우마 때문에. 어떡하지? 그럼 어떡하죠? N 강세인 척하고 약세로 만들어야죠. 강세에 제스처만 취하는데 왜 약세로 안 가지? 우린 분명 강세로 만들려고 했는데. 그 비슷한 그런 전략. 그 비슷한 전략을 써야 될 것 같지 않으세요? 뭐지? 그냥 신용만 하는 거지. 신용만. 그러니까 금리는 올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강세 쪽으로 정부는 방향을 잡은 듯해서 신용만 그냥 혼나는 건 하는데. 막으면서 실제 금리는 안 올라가고 그냥 N은 얘는 약세가 약세로 돌아서는 게 하는 그게 방법? 뭐 그 방법이 뭘까요? 근데 이제 N 약세는요. 미국의 눈치도 있지만 일본 내 인플레이션을 해결을 못 해요. 네. 그럼 이제 일본 입장에서는요. N 약세는 안 되는데 N 강세는 싫어 이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 답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죠.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어떻게든 N 강세는 가야 됩니다. 예. 근데 대신에 N 강세가 가더라도요. 속도를 완만하게. 천천히 완만하게. 가야죠.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드리면 좋냐면 질서 있는 N 강세. 이야. 옛날에 그 그리스 무너질 때 뭐라고 했냐면 질서 있는 디폴트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라고 했냐면 무슨 디폴트가 질서가 있어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네. 질서 있는 N 강세죠. 그럼 이게 그러니까 말이 좀 이렇게 좀 뭐랄까 할까요? 좀 말장난인 것 같긴 한데요. 예. 그냥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제가 엔화를 이제 강세로 보내려고 금리를 인상하려고요. 아주 딱 가오 잡고 근데 금리 인상 확 해가지고 예. 엔화 이제 강세를 만들려고 해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요 판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N 강세 갈 수밖에 없어. N 강 그러니까 이 두 분이 이제 투기꾼입니다. 투기꾼 한 투기꾼 N 투기꾼. 근데 딱 제가 하고 있다가 등 떠밀려서 더 이상 답이 없어요. 오케이 N 강세 가자. 마음 다 잡고 딱 뛰어 나오잖아요. 그러면 네. 나왔다. 어. 나왔다. 그럼 어떡하죠? N 강세 갈 수밖에 없다 이러면 두 분이 투기꾼이니까 딱 N 사면서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N 사면서 들어오면서 뭐라고 하죠? 전화 들고서 친구들한테 막 전화하시겠죠. 빨리 N 사라고. 그러면 엔화가 확 들어오잖아요. 예. 그럼 엔화가 막 세지잖아요. 그러면 유튜브 난리 날 거 아닙니까? 엔화 드디어 강세 간다고. 예. 그러면요 엔화가요 강세로 가다 하늘로 떠요. 확 올라가요. 그러면 그게 엔케이 정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엔화가 너무 세게 가잖아요. 예. 그럼 속도가 답이 안 나와요. 그렇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거죠. 강세로 가더라도요. 예. 굉장히 질서 있게 이 투기꾼 두 분이 움직이지 않도록
애매모호하게 말. 애매모호하게 만들어야죠. 어. 그러니까 여러분은 알고 있지만 어. 시간을 끄는 거죠. 아 분명히 강세로 갈 것 같은. 분명히 강세로 갈 것 같은데 지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겁니다. 제가 딱 나왔어요. 그랬더니 N 강세야 해가지고 들어왔더니 예. 다시 돌아와요. 그럼 손해 보시잖아요. 아, 이번은 아니네. 그래서 다시 나왔어요. 그랬더니 N 강세야. 그랬더니 또 돌아가. 음. 그러면 이제 짜증 나실 거지 않습니까? 예. 이게 뭐야? 그러면서 아유 애나는 쳐다도 안 볼래. 어. 그 사이에 싹 나오는 거죠. 혹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아 그런 무궁화 거. 꽃이 피었습니다 하면 와 있잖아요. 예? 뒤 쳐다볼 때 안 오잖아요. 아하. 근데 이제 가끔 그럴 때 있죠. 무궁화 꽃이 이런 거 있잖아요. 어렸을 때 그런 거 해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예. 무궁화 꽃이 이런 거 해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아. 실제로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기 연예인 중에 그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저 짤 봤는데 예. 돈은 많이 벌고 싶고 아무도 사람들이 나를 안 몰랐으면 좋겠어. 이런 게 있거든요. 이야.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이거죠. 어. N강세는 만들어야겠는데 예. 아무도 N강세에 관심을 안 가졌으면 좋겠어. 야.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너무 많이 오르지는 또 않게. 속도 조절해야죠. 오르기는 오르되. 아니, 이게 근데 대단한 얘기가 아니고요. 한은 총재도 환율에 대해서 코멘트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레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변동성이 중요하다고 해요. 왜냐하면 변동성이라는 건요. 환율이 탁탁 튀잖아요. 예. 그럼 사람들이 무서워져요. 그러면 달러를 빨리 사고 싶어요. 예. 부동산 가격이 살살 오르거나 환율이 살살 오르잖아요. 이러면 별로 느낌이 없거든요. 네. 아 어느새 올랐네 이런 느낌인데 예. 팍 뛰잖아요. 그러면 허! 난리 나죠. 계속 뛸 거 예. 아니면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면은 이 상승폭을요 되게 강하게 만드는 경향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일본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일본 입장에서는요 엔화 강세는 싫고 엔화 약세에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가야 된다면 굉장히 완만한 엔강세를 만들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예. 자 여기서 N강세를 만들 수 있다가 아니라 N강세를 만들려고 완만한 N강세를 만들려고 노력할 거예요. 혹시 비닐봉지 어렸을 때 이렇게 비닐 이렇게 공중에 떠놓고 장난쳐 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예. 만 날라가 말 날라가. 탁탁 이렇게 치면서 놀았잖아요. 질문 드려볼게요. 봉지를 위로 쳐 올리는 게 힘들까요? 밑으로 내리는 게 힘들까요? 아니면 이렇게 서 있도록 하는 게 힘들까요? 가운데 가만히. 가만히 서 있게 하는 게 제일 힘들죠. 왜냐면 양쪽으로 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게 제일 양쪽으로. 힘들죠. 위로 이거는 올라가고. 위에서 찍거나 이렇게 하면 되는 이건 양방으로 찍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밥도 못 먹죠. 너무 바빠가지고 그러지 않나요? 비닐봉지도 이 극한 직업이에요. 이걸 양쪽으로 때리려면 네. 그러면 비닐봉지 입장에서는 어떨 것 같냐면 야 그래서 위에서 내리 찍는 거예요. 위에서 쳐 올리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계속 위아래로 하는 거예요. 양방이죠. 네. 그럼 이제 물어보는 거죠. 너 그래서 올리는 거야 내리는 거야 이렇게 물어봐요. 예. 이렇게 해야지 어느 옆으로 궤도에 가는데. 맞출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럼 일본이 N을 천천히 강세로 만들려면 금리 인상하는 척하다가 안 했다가. 하는구나 하면 또 돌아오고 예. 하는 척하다가 안 하는구만 하면 하는구만 하면 또 돌아오고 이거 계속 반복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시장하고 굉장히 많은 수싸움을 해야 돼요. 그럼 시간이 꽤 걸려요. 그래서 잠깐 볼게요. 이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최근에 일본이 금리 인상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일본이 금리 인상한다고 하잖아요. 예. 그럼 앵광세네 그랬더니 잠깐 보세요. 이시바 총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2월 22일 날 기사예요. 금리 상승을 하면 부채 상환의 비용이 더 많이 들 것 이 얘기합니다. 왜냐면 일본이 국가 부채가 많잖아요. 금리가 올라가면 이거 부담이 되는데 이런 거죠. 그래서 이시바 총리는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서요. 금리 상승이 되면 부채 상환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 것 이렇게 예.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이 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는 부분을 우려한 거래요. 밑에 보시면 가토 재무장관도요. 가토 재무상도 뭐라고 하냐면 같은 발언을 거들었답니다. 일본의 국가 부채는 GDP의 2배에 달한다. 금리 상승이 정책 비용에 부담이 될 위험이 있다. 이걸 보시면 금리 올릴 것 같으세요? 안 올릴 것 같으세요? 안 올린다는 얘기를 하는. 그러네. 자 밑에 볼게요. 일본은행 총재는 뭐라고 거드냐면 장기금리 급등 시 국채 매입 늘리겠다. 장기금리가 올라오죠. 기준금리를 인상해서 장기금리가 올라오죠. 예. 그럼 장기 국채를 사요. 그러면 국채를 막 사면서 장기 국채에다가 장기물에다가 돈을 막 유입시키는 거거든요. 그럼 금리가 내려가야지. 떨어지겠죠. 그럼 금리가 떨어지겠죠.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본 국채 시장에서 장기금리가 상승하는 흐름에 관해서 우에다 총재가 통상적인 움직임을 넘어 장기금리가 급격히 상승하는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할 경우 기민하게 국채 매입 공개 시장 조작을 실행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야. 이게 YCC라는 거예요. 올리면 때리겠다는 거네. 그렇죠. 올라오면 때리겠다. 어. 올라오면 때리겠다. 그러면 지금은 때려야 될 때입니까? 말아야 될 때입니까? 레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변동성이 중요합니다. 그러네, 이럴 수 있죠. 그러네. 야. 튀어오르는 순간 때리겠죠.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다시 8월 5일로 돌아갈게요. 예. 8월 5일로 돌아갈 때 금리 인상 이제 할게요. 0.5 넘을 수도 있으니까 얼마든지요. 우리는 달라졌어요. 팍 뛰니까 다음날 등장해서 금리 인상 안 할게요. 이렇게 예. 바뀌죠. 예. 그럼 이제 무슨 생각하냐면 이게 왜 이렇게 오락가락해? 무슨 중앙은행이 이렇게 오락가락해? 이렇게 생각이 되시잖아요. 예. 질서 있게 완만하게 엔화가 강세로 가려면 위아래를 계속 때려야 되거든요. 야. 그러면 일관되게 오락가락해야 돼요. 계속 오락가락. 오락가락이 컨셉인. 예, 그렇지. 오락가락이 컨셉이에요. 오락가락이 컨셉이. 전략적 오락가락. 근데 어. 막상 지나 보면 아유 엔화는 쳐다보기 싫어. 너무 현기증 나. 근데 막상 돌아보면 어느새 올라와 있어요. 무궁화꽃이 피었는데 돌아보니까 어느새 바로 뒤에 있어. 오. 손 이렇게 때리기 직전. 뭐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아까 전에 이 차트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팍 뛰었죠. 네. 팍 뛰니까 다들 뭐라고 했죠? 엔 사라. 난리. 그랬더니 밑으로 나겠죠. 때려버리죠. 예. 아 N은 아니야. 왜냐면 그 앞에도 N 사라. N은 아니야. N 사라. N은 아니야. 막 이렇게 눌렀거든요. 이게 더블 바텀이었잖아요. 예. N 사라. 아니야. N은 아닌 것 같아. 그랬더니 이제 올라와 다시 또. 있잖아요. 근데 이날보다는 사고자 하는 사람이 줄지 않았나요? 야. 근데 곧 애는 아냐가 나올 때가 됐구나. 느낌. 그러니까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그 얘기를 할 때 와야죠. 네, 그러니까 일본은행이 원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N 강세는 가고 싶은데요. N 강세는 가고 싶은데 아무도 N 강세에 관심을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그게 포인트입니다. N 강세는 미국도 N 강세를 하라고 압박하고 자체적으로도 어느 정도의 N 강세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일본 중앙은행의 네. 생각이겠죠? 네. 근데 그 미국을 어떻게 이길 수 있죠? 엔켈이 청산되는 거 봤잖아요. 그렇지. 못 이기죠. 트럼프가 지금 많은 분들이 그 얘기하시잖아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공감하시더라고요. 예. 트럼프는 10년 국채 금리를 잡아내릴 거야. 음. 그럼 10년 국채 금리를 잡아내리고 있는데 여기서 금리를 올리면 그럼 큰일. 속도가 훨씬 빨라질 수 있죠. 예. 그러면은 일본이 가겠습니다. 대신에 천천히 가야죠. 근데 저게 가능해요? 저렇게 천천히? 아니, 통제가 질서 있는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아까 그거죠. 질서 있는 그게 그렇게 저는 이 봉지가 이 위에 딱 떠 있도록 위아래로 쳐서 이 위에 예. 계속 수평으로 서 있도록 의도를 하고 있어요. 예. 의도하면 그렇게 되나요?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그 제3자가 머리 좋은 2%가 너희는 수평으로 가는 게 전략인 게 너무 드러나 라고 생각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베팅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차트 하나 보여드리면 이게 일본 니케이하고 달러엔 환율이에요. 이게 아까 전에 동일본 대지진 때 엔화가 강했고 니케이가 박살나 있을 때거든요. 예. 그런데 아베가 등장하면서 엔화 파란색이 엔이에요. 네. 엔화를 확 약세로 보냈죠. 니케이가 날아가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게 1차 양적 완화 한 다음에 한계에 봉착해요. 더 이상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럼 옆으로 쩔잖아요. 예. 옆으로 쩔잖아요. 예. 그랬더니 시장이 예상을 깨고 14년도 11월에 2차 양적 완화를 해서 엔화를 한 번 더 들어 올려요. 그랬더니 일본 증시 한 번 더 뛰죠. 예. 그런데 이후에요. 한참 동안 일본이 더 약세를 만들기 쉽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전후에서 한번 제대로 약세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N 약세를 의도하잖아요. N 약세를 의도해도요. 시장에서 그 의도대로 가기 쉽지 않게 만들어요. 이 차트 하나에 굉장히 많은 사연이 들어있긴 한데 그걸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의도한 대로 잘 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적어도 이건 피하려고 합니다. 뭐냐면 다들 N화 강세로 갈 것 같아. 이럴 때 N 강세를 용인하잖아요. 그럼 N 강세의 속도가 정말 빨라집니다. 통제가 안 된다. 예. 제일 싫어하는 건 통제가 안 그렇죠. 된다. 그러니까 언더 컨트롤이라는 말 있잖아요. 예. 내가 통제할 수 있는 N 강세. 그럼 너무 강해졌을 때 이거는 조금 너무 심한데 하면 살짝 조절하고 이런 컨트롤이 가능한 형태를 원하는 거지. 예. 걷잡을 수 없는 N 강세로 가는 건요. 일본도 원하지 않고 미국도 굉장히 조심할 거예요. 왜냐면 작년 8월 5일 날 우리는 청산되고 어떤 일이 나타나니까. 벌어지는지를 봤지 않습니까? 예고편. 그렇죠. 네네. 진짜 어려운 과제를 해보려고 하는 거네요. 일본은.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누구나 다 자기가 살아왔던 과거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N 강세와 금리 인상이 너무 무서운 거거든요. 왜냐하면 35년 동안 디플레이 늪에 빠져 있었으면 예. N 강세는 수입 물가를 낮춰요. 금리 인상은 가뜩이나 약한 소비를 깨뜨려요. 예. 그 공포에서 쉽게 못 벗어나거든요. 그래서 계속 N 약세하고 저금리에 천착을 했더니 예. 물가가 너무 뛰는 거예요.
그래서 딱 이거죠. 물가는 안 뛰면서 N강세까지는 안 가는 그 스위트 스폿이라고 하나요? 예, 그걸 잡으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는 겁니다. 공은 진짜 말씀하신 이렇게 쳤다 이렇게 하는 거 그냥 공중에 떠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투자자 입장에서 왜 혼란스럽냐면 잠깐만 제가 그림 하나 그려드릴게요. 네. 그림 하나 보시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이제 이게 저글링을 하고 있는 거구나. 저글링을 공을 안 뭐 떨어뜨리고. 그런 비슷한 거죠. 어. 자 이제 제가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예. 여기 굉장히 좁은 논길이 있어요. 논길이 있는데 여기하고 여기가 이게 밑이 아주 확 이 높이가 깊어요. 예. 뚝방처럼. 어. 자 여기에 이 논길의 이름을 디플레이션이라고 하고요. 예. 여기 논길의 이름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해볼게요. 가운데 제가 지나가야 돼요? 예 지나가는데 트럭으로 지나가요. 예. 근데 진짜 와 양쪽 타이어하고 여기 길하고 딱 맞아요. 이 가기 싫죠 이런 거. 예. 근데 이거 안 지나가면 갈 수가 없어요. 이쪽에 배달을 해야 되는데. 예. 그래서 눈 딱 감고 갔죠. 근데 눈 감고 운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로 넘어갔다. 그래서 이제 여기로 빠진 거예요. 어? 여기로 빠졌는데 이 빠진 거 이제 끌어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이 디플레이션 늪에 너무 깊이 빠진 거예요. 힘을 약간 줬더니 안 올라와요. 이 답이 안 나오죠. 그래서 이 30년 동안 빠진 거거든요. 그럼 계속 빠져들잖아요. 근데 예. 갑자기 이 프로님이 그런 거예요. 큰일 났다고. 왜? 그랬더니 하늘을 보라고. 하늘을 봤더니 하늘이 노래져요. 그러면서 막 천둥번개 칠 것 같아요. 그럼 여기 지러지잖아요. 예. 그러면 완전히 늪에 빠지는 거예요. 그럼 못 꺼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프로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더니 이 프로님 말씀이 크레인을 설치하시라고. 그 거대한 크레인을 여기 설치합니다. 그래서 딱 해가지고 크레인이 끌어내. 예, 끌어내. 어. 힘이 엄청 세요 이 크레인이. 자 그래서 이제 딱 이제 들었어요. 진짜 들려요. 훅 들려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넣어야 돼요. 여기 넣어야 돼요. 그랬더니 자 반대로 던져. 그래가지고 확 던지면 어디로 가죠? 인플레이션. 일로 가요. 예. 이리로 빠지잖아요. 예. 이 프로님 이거 뭐라 하시겠어요? 그렇게 세게 하지 말랬잖아. 그렇지. 적당히 하라고. 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크레인 여기 들겠죠. 다시 던져. 다시 던지면 어디로 갈까요? 다시 절로 가. 그러니까 이제 되게 어려운 게임을 하는 겁니다. 이거 하려면요. 예. 누가 같이 봐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네. 조종하는 사람이랑 밖에서 봐주는 여기 운전도 이 좁은 게 가려면 누가 봐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하고요, 일본하고 이런 거 공조해야 돼요. 공조를. 네. 그래서 여기서 너무 세게 압박하잖아요. 부작용 와요. N강세 빨리 가, 금리 인상 빨리 해 그러면 엔캐리 청산 나와요. 그러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난해한 작업입니다. 미국과 손발이 그것도 손발이 맞아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럼 미국 미국도 경기 그렇게 되는 게 침체는요. 좋은 거죠. 미국도 완만한 엔화 강세가 미국이 아니 좋죠. 이 미국만 좋은 게 아니라 모두한테 좋은 거죠. 왜냐면 NK 청산됐을 때 그날 8월 5일 날 코스피도 하루에 7% 빠졌어요. 그렇지. 미국도 엔화가 약세는 싫은데 너무 강세로 가는 건 또 싫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요, 말할 때는 되게 과하게 밀 때가 있어요. 네. 마이너스 금리까지 가야지 이렇게 지으거든요. 그러다가 다음날 그건 아닌 것 같아. 물가 오르든 말든 금리 내려야지. 이번에 금리 동결한 건 적절했어. 근데 우리는 별로 이렇게 말 바꿨다고 뭐야 이러지 않잖아요. 이제 적응돼가셔가지고 원래 스타일이 그러시니까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일본을 바라보는 시각도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그래서 뭐든지 간에 얘네가 미래에 어떻게 움직일까, 얘네가 왜 이렇게 오락가락할까 일관되게 과거가 있어서 그래요. 그 아팠던 과거가. 그래서 과거의 흐름을 같이 보면서 이게 스토리텔링이 나가야지. 그냥 지금만 보면서 엔화가 약하니까 강세로 가되네 이거 쉽지 않아요. 예. 역시 과거가 있었던 사람은 참 힘들지. 만나기가. 그러면 엔화는 흐름은 앞으로도 고만고만할 것 같다. 고만고만한데 길게 보면 강세로 갈 수밖에 없을 거고, 그게 일본은행의 생각인데 위로 갑자기 많이 강세가 되는 거는 트럼프도 막고 싶고 일본은행도 막고 싶고. 그럼 트럼프가 일본에 니네 그동안 10몇 년간 많이 약세였으니까 상호 관세로 관세 많이 부과할게 라고 했던 거. 라고 하면, 만약 해서 부과를 하면 애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그렇게 고만고만한 엔화 강세가 만약 유지됐다고 해봐요. 저글링을 잘 해가지고 하여튼 중간에 묘하게 그 가운데 잘 떠 있었어. 그러면 미국이 보기에 노력했네. 상호 관세는 없어. 난 그 정도면 만족해. 일까요? 아니면 야 지난 과거를 생각해봐. 네가 지금 이거 가지고 지금 되겠니? 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질문 안 대표님한테 이런 거죠. 이제 언더스탠딩에서 사람을 뽑아요. 예. 그래서 제가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죠. 성적표 가져오라고. 예. 그래서 제가 대학교 4년치 성적표를 가져왔어요. 예. 그랬더니 왜 이것만 가져오냐고. 저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져와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제가 시험을 망했거든요. 그때는. 그럼 이제 안 보셨으면 좋겠잖아요. 예. 그럼 이제 들이면서 어떠죠? 손 떨리게 들이면서 4년치 들이면서 제발 이럴 것 같지 않으세요? 예. 예. 근데 이제 안 대표님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가져와봐. 아, 그 정도까지만 봐준다. 그러니까 이제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냐면 안 대표님이 마음대로 해요. 어.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에서 어떻게 합의를 그래서 아까 전에 상호관세 부분에 뭐라고 나오냐면 선 예. 대표님이 얼마나 노력하는지 여부라고 하죠. 그러면은 엔화 환율로 노력을 안 하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합의할 수 있죠. 이렇게 이제 협상할 수 있죠. 저기 엔강제 너무 세게 미시면 그쪽도 힘들고 우리도 힘들어요. 그 대신에 에너지 사드릴게요. 아, 그렇게. 국방비 우리가 많이 부담할게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이시바 총리가 네, 넘어가서 네, 합의하려고 했었던 부분이잖아요. 그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리면 상호관세도 그렇고 보편관세도 그렇고 이제 우리가 트럼프 행정부의 프레임을 잠깐 보면 일단 되게 중요한 거는 중간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네. 중간고사가 내년 11월일 거예요 아마. 중간 선거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까지 뭔가 소기의 성과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만약에 관세가 올해는 낮았는데 내년에 올라가요. 예. 인플레이션이 내년에 뛰겠죠. 그러면서 중간고사 보면 어떨까요, 기분이? 망치겠죠. 관세는 일회성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그럼 올해 올리면 내년에 내년에도 올라가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올해 올리고 내년에 낮춰주면 올해는 물가가 오르는 효과가 있겠지만 예. 내년에 어떨 것 같아요? 떨어지는 효과가 있겠죠. 선거철에. 그러면 빨리 시간이 없지 않을까요? 왜냐면 YOY잖아요. 작년 대비잖아요. 빨리 올려놔야지 그럼. 빨리 올려놔야 내년 낮춰줘도 효과가 있죠. 제가 지난번에 언더스탠딩에 나와서 예. 베센트 장관이 얘기했었던 문구 중에 예.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율의 핵심은요. 엘리베이트 투 디엘리베이트라고 말씀드렸어요. 올리는데 왜 올리냐면 투 디엘리베이트는 낮추기 위해 올리는 거거든요. 아. 올려놔야 낮춘다. 협상의 테이블로 끌어당길 거지 우리가 않습니까? 카드가 생기는 거지.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미리 올려놔야 일회적인 물가 지금 베센트도 알고요. 예. 러트닉도 알고 스티븐 미란도 알아요. 관세가 일시적으로는 물가에 영향 준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물가가 일시적으로 세게 튈 수 있잖아요. 고유 관세를 부과하면. 그래서 트럼프도 무슨 얘기하냐면 거기서 찾아오는 고통을 분명히 감수할 필요가 있다. 이 얘기를 해요. 왜냐면 물가가 단기로는 뛸 수 있으니까. 네. 근데 그 이후에는 모두 다 미국한테 불공정 거래를 하지 않는 아름다운 세상이 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감내해야 된다는 거죠. 오를 것도 아니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조금 왜 이렇게 서두르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저도 근데 요 의견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뭐 어쨌든 초반에 좀 빠르게 진행을 하고 싶구나. 네. 예, 그거는 좀 리즈너블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일본하고의 합의도 초반에는 좀 세게 나올 수 있겠지만은 중간중간 어떻게 합의가 계속 진행되는지에 따라서 관세율이 좀 이렇게 조정이 좀 빠르게 되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는 좀 가져봅니다. 예. 센터장님 의견이 그게 트럼프의 전략이라면 네. 요즘 미국 증시 흔들리고 주가 내릴 때 왜 내리는가에 대해서 시장이 해석하기로는 관세를 진짜 트럼프가 매기네. 그로 인해서 물가 오르고 경기 나빠지겠네. 그 걱정 때문에 주가가 내리는 거라면 트럼프는 그렇더라도 올해 특히 여름까지는 계속 그 짓을 해서 관세도 높이고 실제로 물가도 올려놔야 자기가 목적한 소기의 성과를 이룬다고 생각한다면 요즘 같은 분위기가 계속 적어도 2025년에는 이어질 거고 만약 주가가 그런 정책에 항상 부딪혀서 깨지는 구조라면 올해 미국 주식은 큰일 났네요. 아니 뭐 제가 주식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제가 그 트럼프 행정부의 일기 때 보면 트럼프가 또 주식 시장을 무너뜨리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오늘 보니까 일부러 주가를 빼려고 한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당황스러운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경기 침체를 일부러 만들고 싶어 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조금
무슨 생각을 하냐면 지금 미국도 부채가 많거든요. 예. 부채가 많은 상태에서 의도적으로 주식시장을 박살내거나 그러면 별로 이게 그것도 큰일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어. 주가의 급격한 조정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 이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죠. 근데 부채 많은 게 무슨 왜 그거랑 왜 연결돼요? 금리가 올라간 금리 올리기 어려우니까. 국내에서 주식 샀는데 주가가 무너지면 녹으면 그렇지. 이게 무슨 말씀 하나 드리고 싶냐면 금융시장이 굉장히 오랫동안 강세장에 익숙해져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풍요에 너무 오랫동안 노출이 되죠. 약간의 빈곤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렇지. 짧은 빈곤도. 예. 그러니까 7년간 풍요가 찾아왔다가 7년간의 기근이 아니라 7일간의 기근도 못 견디거든요. 그거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그렇지. 그럼 이제 아우성이 나겠죠. 예. 저기 오늘 보니까 S&P 500이 5,900 정도 되거든요. 네. 사상 최고치에서 5% 떨어지니까 난리가 나잖아요. 네. 아니, 그래서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트럼프 행정부도요. 무언가 뭐 정책을 세게 가져가겠다. 만약 시장이 그래도 좀 적절하게 잘 견디면서 가잖아요. 그럼 밀고 갈 수 있어요. 근데 시장이 도저히 못 견디지 않습니까? 참고로 2019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미중 무역 전쟁했죠. 예. 그러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면 미국이 그 중국을 갖다가 중국이 자꾸 위안화 절하하면서 관세 때리는 거 방어하니까 미국이 그때부터 뭔 짓을 하냐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묶어버린 다음에 예. 또 때리기 시작을 해요. 관세율을 더 올리면서. 그랬더니 이제 중국이 흔들리기 시작을 하면서 전 세계 주가가 그냥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나스닥이 막 하루에 3% 빠지고 그랬거든요. 그게 아마 2019년도 8월인가 그랬을 거예요. 8월 초인가. 딱 그거 겪은 다음에 트럼프가 무슨 얘기하냐면 이 전쟁 계속하면 양쪽이 다 죽잖아요. 예. 그랬더니 이제 트럼프가 얘기하는 거죠. 불과 딱 이틀 만에 합상하자고. 그게 미중 무역 합의로 가요. 그러니까 이게 의도적으로 막 20% 30% 빠지는 걸 뭐 선호할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제가 내막까지 가서 인터뷰한 것도 아니지만 뭐 내막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걸 의도적으로 만들기에는 조금 부담은 클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트럼프도 예. 주가는 살리고 싶을 예. 텐데. 그리고 이제 관세도 지금은 생각한 대로 그렇게 얘기하지만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저 무대에 오르기 전에는 다 그럴듯한 생각이 있는데 말씀드리니까 또 그거 말되네 이러지만 막상 무대에 올라오니까 막 주먹 날라오면 아무 생각 안 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막 이렇게 막 어제도 캐나다하고 그 멕시코한테 보편 관세 25% 때린다고 한 다음에 오늘 러튼이 그 얘기 하잖아요. 지금 계속 그쪽 고위층이랑 계속 통화하고 있다고. 예. 거기서 좋은 얘기 해주면 25%가 아니라 거기서 상당히 낮아질 수도 있다고. 지금처럼 인플레이션이 되게 부담스럽고 할 때 미국이 또 성장을 포기하면서 그렇게 세게 하기는 달려가니까요. 어려울 거다. 예, 생각보다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진짜 주가도 트럼프가 올려준답니다. 일본 N이 듣고 보니까 진짜 안전자산이네. 진짜 안전자산. 예전에 그렇게 N 약세가 됐어도 일본 엔화는 안전자산이야.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 예. 지금 만만하게 또 올라가고 있으면 야 역시 또 안전자산이네. 근데 지난 몇 년간 N 꼬꾸라진 거 생각해봐요. N 들고 있었으면 파산이지. 반포 아파트 3배 오르는 동안 N은 반토막 났잖아요. 그래도 안전자산이라고 불렀잖아요. 아니, 이름만 그냥 아이고 안전하 이런 거지. 이제 그 안전자산이 뭔지까지 제가 뭐 정의할 수는 없겠지만 예. 이 일본 엔화가 안전자산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꽤 많이 나왔었어요. 왜 그러냐면 잠깐 보시면 예. 이런 적이 있어요. 잠깐만 볼게요. 2018년도에 전 세계 주가 막 빠질 때였거든요. 예. 미국 주식 빼고 다 빠졌을 때예요. 이때 18년도 10월에 안전자산의 굴욕, 엔화의 하락세. 그러니까 이때 주가 빠지는데 엔화가 약해요. 18년도에도 위기 시에는 엔화를 사라, 올해는 아니다. 또 18년도에 뭐라고 하냐면 안전자산 엔화 시들 안전자산의 굴욕 뭐 이랬거든요. 예. 이 18년도 10월이었어요. 밑에 보시면 19년도 1월이죠. 금융시장 불안에 엔화 등 안전자산에 돈 몰린다. 딱 3개월 지났잖아요. 미국 주식 박살나기 시작했거든요. 밑에 보시면은 1월 6일 날 투자 심리 냉각,
국채 엔화 금으로 러시. 엔화 초강세 플래시 크래시. 이게 잠깐 말씀드리면요. 이 엔화는요. 그냥 주가 빠진다고 엔화가 막 뛰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궁극의 위기 때 눈을 떠요. 궁극의 위기일 때 해외에 있던 자금이 돌아와요. 일본으로 돌아가니까. 그러면 어느 일정 임계치를 넘어야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안전자산을 할 때 주가 빠질 때 무조건 뛰어요. 이런 게 이런 게 안전자산이 아니라 아니고. 진짜 리스크가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대외 순자산이 세계 1위예요. 왜 투자 많이 그렇죠. 한 거죠. 그럼 해외에 갖고 있던 자산들을 되감아 돌리겠죠. 그럼 해외에 있는 자산을 팔고 달러를 팔고 그렇게 받은 달러를 팔고 엔화를 사서 돌아오면 엔화의 강세가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잠깐 보시면 이게 2018년부터 2024년까지 달러엔 환율이에요. 여기 보시면 위로 올라가면 엔화가 약세고 밑으로 내려가면 엔화가 강세인데 18년도 4분기에 시장 빠질 때 엔화가 엄청 강했어요. 예. 코로나 때 엔화 보이시나요? 예. 그리고 중간에 SVB 은행 파산했을 때 엔화. 예. 그 다음에 엔캐리 청산 때 엔화. 어허. 보시면 이렇게 뭔가. 급격한 엔화 강세를 나타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엔화가 안전자산이다. 그러면은 주가 빠지면 엔화 뛰네. 이게 아니라 궁극의 시스템 리스크 가잖아요. 그럼 엔화가 눈을 떠요. 근데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금 말씀드릴 때 얘기 드렸는데 예. 거기서 더 들어가잖아요. 네. 그럼 달러가 엔을 밟아요. 달러가 N을 예, 밟는다. 제가 딱 두 번 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금융위기 때 하고 코로나 때. 너무 또 막판에는 엔화를 밟아요, 달러가. 예. 이제 그래서 엔화가 그래서 정말 궁극의 시스템 위기에서는 반응을 한다라는 말씀을 좀 하나 드리고. 정도껏하라는 달러 입장에서 정도껏해라. 그렇죠. 뭐 이제 뭐 진짜 다 무너질 것 같으면 전 세계 달러 부채가 더 많아요. 그렇지.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달러를 사서 갚아야 되잖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래. 이제 그럼 이제 여기만 딱 보면 엔화 사면 되겠네. 네. 근데 이제 그럼 우리가 사려고 하는 순간 완만한 강세라면서. 근데 우리가 사는 순간 뒤로 빼요. 하여튼 엔화는 사면 몰린다. 우리가 사면 뒤로 빼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쏠리면 그러니까 이 환율이라는 건요. 이게 주가 조작국은 없어요. 예. 금리 조작국도 없어요. 예. 환율 조작국은 있어요. 환율은 분배를 말해요. 내 나라 통화가 약하면 상대편 국가가 손해를 봐요. 예. 그래서 전 세계가 모여서 환율 갖고 장난치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환율이 한 방향으로 쏠리면 개입을 해요. 개입이 용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엔화가 너무 강세일 때는 엔화 약세 용인이 되고 엔화가 너무 강세일 때는 엔화 강세 용인 이게 이제 예. 서로 예. 용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있죠. 쏠릴 때 함부로 들어가면 되게 힘들어져요. 그럼 언제가 쏠린 겁니까? 갑자기 제가 엔화 관심도 없었는데 엔 살까? 이런 게 쏠리는 거예요. 갑자기 사고 싶을 때. 내 마음에 예, 내 갑자기 마음이 그냥 신호야. 모두가 엔 마음이 사라고 신호. 하거든요. 그런 게 쏠리는 거예요. 신문에 막 나와. N 강세. 예. 그래서 제가 요 차트 하나만 요거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끝낼게요. 예. 이게 아까 제가 무슨 말씀드렸냐면 이게 동일본 대지진 때 엔화 슈퍼웨인고 나왔을 때예요. 11년도 3월에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 이제 아베가 등장해서 엔 약세로 돌렸잖아요. 예. 아베가 등장하기 전까지 2년 동안 엔 강세가 안 풀려요. 여기 보시면은 11년도 3월 달에 G7이 나서서 엔화 약세 만들겠다고 하고 11년도 내내 난리였거든요. 12년도 7월까지도 시장 개입하겠다. 예. 이렇게 얘기했는데 엔 약세로 이게 되게 짧아 보이지만 이게 2년이에요.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아베가 등장해가지고 미친 듯이 퍼붓잖아요. 예. 그때 감아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엔화가 강세로 갔는데 천천히 갈 것 같다. 그럼 한 달만 있으면 가나? 이게 아니라 예.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진짜 긴 호흡으로 한 10년 받겠다 예. 생각하고 그 정도 느긋한 마음으로 박아놓고 기다리잖아요. 그럼 강세로 가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10년 동안 그 안에 시스템 리스크 같은 게 터지면 네. 중간에 엔화가 세게 튈 때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겠죠. 그 관점에서 내 포트폴리오에 일부 엔화를 롱텀으로 생각하면서 가져가야지. 와, 이게 더 오를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 굉장히 고전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환 투자는 달러도 그렇고 엔도 그렇고 단기로 환차익 기대하시면서 들어가시잖아요. 네. 어우, 쏠림에 꼭대기 잡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바닥에 지지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이제 어디까지나 롱텀으로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외화 자산을 담아가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면서 느긋하게 가잖아요. 그럼 중간에 한번 세게 튀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 차트 보여드리면 예. 965원일 때는 정말 N 사고 싶거든요. 정말 사고 싶거든요. 정말 사고 싶을 땐 다시 사지 마라. 965원 갔을 때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확 튀어오르잖아요. N 살까?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몇 번 뛰어 올라가죠. 그러면 이제 또 쏠려요. 그럼 또 눌러요. 그렇지. 그러니까 속도 조절을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속도 조절을 메시 합니까? 이게 아니라 상대편이 움직이는 걸 보면서 속도 조절해요. 네. 야, 그래서 참 어려운 겁니다. 진짜 어렵네. 네. 진짜 그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다시 엔화가 많이 약세가 될 가능성도 열어둬야 되는 건가요? 그럼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두 분이 환투기에 엔화 강세에 예. 너무 혈안이 돼 있으시잖아요. 그럼 또 두 분의 그 약세를 마인드를 말살시켜야 제가 N 강세로 진격할 거지 않습니까? 그럼 뒤로 빼놓을 수도 있죠. 뒤로 빼놓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강세로 가겠으나 근데 지금 엔화를 옛날처럼 막 그렇게 확 뒤로 빼놓기는요. 지금 되게 부담스러울 거예요. 어쨌든 관세. 예, 그렇죠. 관세가 서슬 펄었잖아요. 있으니까. 아. 예, 그건 부담스러울 겁니다. 아마. 예. 서슬이 펄었다는 건 진짜 트럼프가 야 최근 5년간 환율 그래프 다 제출한다 실시 해서 착한 일본이건 못된 독일이건 다 똑같이 관세를 부과할 거라는 전제인데 트럼프는 사실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안 재혼내야 될 것 같으면 환율 가지고 갖고 오는데 아닌 것 같으면 뭐 그냥 아무 얘기 안 하고 넘어가고 뭐 그래서 말씀하신 서슬 펄은 뭐냐 과연 트럼프 서슬퍼런데 엔화를 약세로 만들었다간 큰일 나니까 안 돼라고 하는 게 진짜 일본 당국이 정말 걱정하는 그 방향이 맞을까요? 이제 예를 들어서 상호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클 때는 걱정이 되겠죠. 시범 케이스가 나오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신경이 쓰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신경 이제 쓸것 예, 뭐냐면 그것 때문에 이렇게 돼요 이 말씀보다도 신경이 쓰이겠죠. 예. 그래. 그러면은 신경이 쓰이겠죠. 적어도 아까 전에 저기 그 일본 재무상이 말하잖아요. 우리는 의도적으로 엔약세 만든 적 없다고. 지금 상황에서 일본도 부담스럽고 미국도 저렇게 바라보는데 의도적으로 엔약세를 세게 만든다? 오. 그러니까 이제 뭐 모든 가능성은 열어두겠지만 알겠습니다. 어디가 부담스러운지는 봐야겠죠. 예. 우리나라는 진짜 원화 약세를 만든 건 아닌 것 같아. 의도적으로. 모르죠, 그건 모르죠. 몰라. 근데 아까 자기네 통화가 약세가 되면 그게 이웃 나라의 부를 자기네 나라로 옮겨오는 행위다. 그렇죠. 분배를 말하죠. 라는 환율은. 건 약세가 되면 자기 나라 품 물건이 수출이 잘 되니까 그냥 그 얘기인가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환율이 올라가는 게 싫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환율 옛날엔 1,200원만 넘어도 부담스럽다고 했잖아요. 예. 오늘 우리가 그럼 1,200원의 환율이 지금 맞고 있잖아요. 아, 환율 안정돼서 좋네. 그럼 1,200원이면 환율이 달러가 엔화로 따지면 750원이에요. 그럼 수출이 수출의 문제군요. 유로가 1,250원 할걸요? 위안이 한 160원 하고 그러면 수출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분배를 말하는데 저쪽에서 더 가져가시고 싶으셔서 통화 약세를 극단으로 몰고 가면 저도 따라가야죠. 그게 환율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의도적으로 뺀 거다 아니다 이런 말씀보다도 예. 그게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서 환율 전쟁의 피해자가 될 거야 하면서 통화 가치가 약세로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는 금리를 인하하면서 속도를 따라가는 경우들도 있고, 그거는 이제 좀 여러 가지 환율이라는 게 그래서 진짜 어렵습니다. 예. 저도 그래서 이렇게 오늘 엔화에 대해서 야. 이게 단순히 지금의 스냅샷만 보셔라. 예. 그래서 엔화를 뭐 사라 팔아라 이런 말씀보다도 더 오른다 알겠습니다. 이런 말씀보다도 알겠습니다. 긴 호흡으로 바라봐야 되고 과거에 일본이 갖고 있었던 아픔들이 무엇이었는지 그걸 한번 좀 전체적으로 조망을 해보자. 예, 그런 의도로 한번 좀 길게 알겠습니다. 말씀드려봤습니다. 야, 속사정. 일본 중앙은행의 속마음을 갖다 그냥 다 고발해버리니. 그러니까 저 얼마나 일본에 어떻게 해야 돼? 그게 야. 꽁꽁 숨겨놓은 전략이었는데. 아. 일본 중앙은행은 정말 어? 오건영 저 친구 일본 중앙은행으로 빨리 스카우트 해와. 그래서 그 책을 다 사서 없애버려. 책상 하나 주고 문 걸어 잠궈라. 일도 시키지 마. 야, 책을 모두 다 사서 다 방송 불태워버려라. 출연만 시키지 마. 쟤. 그럴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닙니까? 이제 저희 앞으로도 이제 일본 중앙은행에서 야. 올린다 아니다 올린다 아니다 이렇게 오락가락하면 아 이러시면
좋을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네. 뉴스를 얼마나 보면서 재밌을까 이제 요 일본에서 한마디 할 때마다 백스텝이네. 이걸 또 조용히 올리는 거네. 네. 다시 백스텝이네. 야, 요 오건영 단장님의 이 환율에 대전하는 일본은행이 다 사서 없애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언더스탠딩 멤버십 분들한테만 요거 좀 주는 이벤트를 한다고 합니다. 언더스탠딩 채널 한다고 합니다. 합니다. 언더스탠딩 사장 아니에요? 합니다. 저도 이거 봐야 나 봐야. 자, 그래서 채널 멤버십 게시판에 내일 저녁 9시 30분에 내일 저희 방송 끝나고 나면 네, 바로 요 언더스탠딩 채널에 올릴 때 게시판에 한번 와보세요. 네, 멤버십 게시판에 오시면 네. 요거 신청하신 분들한테 우리 오건영 소장님의 환율의 대전환 요 베스트셀러 책이니까 없어지기 전에 빨리 확보하고 계십니다. 요거 사실 뭐 돈 주고 사도 되지만 이렇게 이벤트는 따먹는 재미예요. 아, 그럼요. 사실 여러분들이 그럼. 뭐 책 살 돈이 없어서 거기 와서 이벤트 하고 하겠습니까? 다만 또 고재미로 이벤트 하는 거고 예. 고재미로 넣어보고 그러는 그렇습니다. 거지. 네. 자, 오세요. 신청 네. 많이 해주십시오. 자, 오건영 단장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